여러분, 올해 컴퓨텍스에서 우리 리사수 사장님이 어마어마한 그래픽카드가 나온다고 밑밥을 까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 어마어마하다는 그래픽카드가 들어간 노트북 저희가 부상으로 빌려왔습니다. ASUS ROG 스트릭스 G15 AMD 어드밴티지 에디션.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리뷰 보고 가실게요. 사장님 나이스샷! 안녕하세요. JN테크 리뷰의 토토시입니다. AMD 어드밴티지 에디션이라는 브랜드명을 달고 출시된 바로 이 노트북, 엔비디아 RTX 3080과 경쟁하는 포지션인 AMD의 라데온 RX 6800M 그래픽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라데온의 오래된 팬인 저로서는 과거의 영광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제품인데요. 거기다가 어마무시하게 오버클럭한 CPU인 라이젠 R9 5900HX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뽕맞은 라이젠 CPU 도 너무너무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16GB 램이 듀얼 채널로 장착된 이 제품의 판매가는 약 200만원인데요. RTX 3080이 장착된 게이밍 노트북이 300만원 이상의 가격에 팔리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되게 저렴하게 잘 나온 제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것도 진짜 견줄만한 성능이 나와야 가성비인 거지. 이 제품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능이 나오는지 뒤에서 같이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은 딱 봐도 스트릭스 같네요. 요즘은 게이밍 노트북도 옛날처럼 뽀슝빠슝 하지 않고 차분한 디자인에 RGB나 센 컬러를 포인트로 주는 정도로 만들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ROG 눈탱이 로고 요거 싫어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게이밍 노트북이니까 요 정도 디자인은 게임적 허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나왔던 스트릭스 G712는 풀 플라스틱 바디였는데 올해 나오는 스트릭스는 상판을 알루미늄으로 바꿔준 듯합니다. 상판을 가로지르는 요 사선 느낌은 ROG 다른 제품들에도 적용되는 컨셉이에요. 제피러스도 이런 사선으로 애니매트릭스가 들어있거나 타공이 들어가 있는데 얘도 사선으로 무늬가 들어가 있죠. 근데 저는 이거 그냥 평범한 무늬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ROG 이렇게 적혀있는 거예요. 이런 깨알 같은 디테일이 통풍과 포트 배치를 위한 이 엉덩이 부분의 한쪽은 갈아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색상은 빨강, 은색, 반투명 이렇게 세 종류인데요. 조잡하다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랄까 저는 무기 파츠를 갈아 끼우는 것 같아서 좀 잼나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열면은 이 안에 무슨 기호가 적혀있는데 꽤나 정성 들여 적은 글씨 같아서 무슨 이스터에그 같은 건가 싶어가지고 인터넷을 한참 뒤졌는데 얘는 그냥 부품 번호인 것 같고요. 이 바닥에 18, 15, 07, 06/06이라고 적힌 거 이게 이스터에그였지 뭡니까? 알파벳 순서대로 ROG의 브랜드를 런칭했던 2006년 6월을 표시한 거라고 하네요. 아니 뭐야 이거 너무 게이머 취향 저격인데? 노트북을 열면 힌지가 이렇게 뒤턱에 걸려버려서 오픈 각도가 좁게 나옵니다. 근데 그 와중에 힌지는 완전 짱짱하게 생겼네. 근데 하부 베젤이 되게 넓죠? 넓은 와중에 게임창처럼 엣지를 이렇게 디자인을 해놓으니까 일부러 이렇게 한 것 같고 눈속임이 됩니다. 팜레스트는 부들부들한 촉감의 플라스틱 마감으로 보입니다. 근데 너무 이상하게 부들거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접시처럼 안쪽이 살짝 오목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노트북을 덮었을 때 자판이 패널에 닿지 않도록 하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보통은 눈에 보이게 단차를 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잖아요. 이게 되게 미묘하게 곡률이 잡혀 있어서 혹시 내 것만 잘못 만들어진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접시 디테일에 ROG 글자는 상형 문자처럼 빼곡하게 들어가 있고 거기에 눈탱이 로고가 이렇게 딱 그려져 있고 이집트 토기 에디션이야 뭐야. 바디 전체는 플라스틱이지만 조금 비싼 플라스틱을 썼는지 꽤 탄탄하게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게이밍 노트북에서 열 전달이 잘 되고 충격에 쭈그러지는 금속 마감보다는 열 전달이 잘 안 되고 보관력이 좋은 플라스틱 마감을 더 선호하는 편이라서 내구성이나 마감을 좀 좋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키보드 배열은 15인치인 노트북임에도 불구하고 키패드가 없고 오른쪽에 기능키를 한 줄로 쪼르륵 넣어줬습니다. 아니 근데 기능키의 상태가 완전 낯설게 미디어 조절 버튼으로 채워져 있어요. 요즘은 고객님들이 크리에이트용으로 쓰고 싶어 하실지도 몰라 이러면서 문서 편집용 기능키를 넣어주는데 말이죠. 거기다가 왼쪽 위에는 이렇게 음량 조절, 마이크 토글, 성능 모드 변경, 시스템 앱 연결 버튼을 추가로 넣어줬어요. 키감은 잘각거리는 손맛이 느껴지지는 않지만 소음과 저항감이 적고 키 트래블도 충분히 깊어서 게임 중에 자판을 빠르게 연타하기 좋은 그런 키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게이밍 노트북이니까 무한 동시 입력도 지원이 됩니다. 백라이트는
밝기 조절도 3단계고 다양한 색상과 패턴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서 바꿔 쓰실 수가 있습니다. 트랙패드는 어지간한 프리미엄 울트라북과 견줄 수 있을 정도로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근데 아까 키보드덱 촉감이 너무 좋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아니, 옆에 촉감이 너무 좋으니까 상대적으로 트랙패드가 뻑뻑하게 느껴진다 해야 되나? 그치만 표면에 유리 코팅까지 되어 있는 고급진 트랙패드인 건 맞습니다. 근데 굳이 게이밍 노트북에 이렇게까지 좋은 걸 넣어줬어야 됐나? 포트 구성은 USB-A 3.2 3개, 5.5mm 오디오 단자, USB-C 3.2 1개, HDMI 포트, 램 포트 이런 구성인데요. 마우스에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오른쪽 면에는 포트가 아예 없습니다. 왼쪽 면 USB-A 2개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서 큰 기기를 여러 개 동시에 연결하기는 좀 불편할 것 같아요. 라이젠 노트북이라서 USB-C가 썬더볼트가 아니라는 점은 좀 아쉽긴 하지만 PD 충전과 DP 출력까지 지원이 되니까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는 편리한 편입니다. 대부분의 포트가 후면에 몰려있기 때문에 여러 모니터나 외부 기기를 연결할 때는 케이블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체 무게만 2.5kg라고 했는데 2.33kg밖에 안 되네? 이런 것도 뻥카를 치는 거야? 거기에 이 무거운 충전기를 얹으면 3.12kg 정도 됩니다. 두 개를 한꺼번에 들고 다니시려면 허리가 휠 수 있다. 무게도 무게인데요. 부피도 장난이 아니어요. 이 충전기 크기를 좀 보세요. 280W 규격으로 완전 벽돌 사이즈죠? 본체는 이 엉덩이 부분이 너무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거의 16인치나 17인치 노트북 수준의 부피가 됩니다. 내부에는 90W짜리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가 있긴 한데요. 워낙 전력을 많이 퍼먹는 CPU와 GPU가 들어가 있어서 충전기 없이 쓰면은 배터리가 좀 광탈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라이젠 CPU가 워낙 전력 효율이 좋다 보니까 간단한 문서 작업이나 인터넷 서핑 정도를 외부에서 하신다고 한다면 6시간까지도 버틸 수가 있어요. PD 충전기를 연결하면 GPU 전력이 45W로 제한이 되지만 그래도 어지간한 게임은 다 구동이 됩니다. 조금 옵션을 낮추더라도 외부에서 꼭 게임을 하고 싶다 하신다면 베가트급 PD 충전기와 함께 쓰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이 제품의 디스플레이는 WQHD 해상도의 165Hz 주사율이에요. 옛날엔 노트북 성능이 안 따라줘서 QHD급까지는 필요 없다 그랬었는데 이젠 그 정도 감당이 되는 성능이 되기 때문에 게임하기 딱 좋은 스펙입니다. 태격도 sRGB 100%, DCI-P3의 100%, NTSC의 87%로 되게 좋은 디스플레이지만 측정한 최대 밝기가 300니트가 안 되고 흑백 대비도 800대 1이 안 되는 수준이라는 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웹캠은 없어요. ROG에서 우리 게이머들의 90% 이상은 웹캠을 쓰지 않는다 하고 전 라인에서 웹캠을 뺀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웹캠이 꼭 필요한 상황이 된 거야. 그 이후로 올해 출시된 몇몇 모델들은 웹캠을 다시 달았는데 얘는 없네. 화상회의 기능이 필요하신 분들은 별도로 웹캠을 꼭 구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운드는 저음부가 많이 강조되도록 초기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저음이 잘 들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써본 노트북 스피커 중에서 상위권에 올려줄 만한 사운드입니다. 근데 이게 저음부 전체 음량이 커지도록 설정이 된 모양인지 저음 하나하나가 섬세하게 들리진 않더라고요. 음악 감상용보다는 게임용으로 매우 좋은 스피커인 듯 싶습니다. 팝핑 현상이 있진 않지만 80% 이상의 음량일 때는 손에 진동이 느껴져서 간질간질합니다. 게임하면서 빵빵 터질 때마다 촉감으로 느껴지니까 타격감은 엄청 좋을 것 같다. 성능을 보기 전에 먼저 이 제품의 내부 구조를 뜯어보면서 쿨링 설계를 얼마나 잘했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니 뭐야? 왜 예뻐? 굳이 내부에까지 디자인을 이렇게 왜 해준 거지? 여기 보시면 커팅 엣지 쿨이라고 적혀있는 이 판때기는 베이퍼 챔버입니다. 이 베이퍼 챔버를 매우 넓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히트파이프 쿨링 기반의 일반적인 겜투옥보다는 쿨링 효율이 더 좋은 편입니다. 이 양쪽에 거대한 쿨링팬 2개로 슝슝슝 열을 잘 빼먹게 생겼네요. 그래서 이런 쿨링 성능으로 최대 전력을 얼마나 낼 수 있냐? 제일 노트북을 하드코어하게 돌리는 터보 모드일 때 CPU와 GPU 총 소모 전력이 176W로 유지가 되고요. CPU 단독으로는 81W, GPU 단독으로는 150W까지 끌어올려줍니다. 와, 이게 헤비급 17인치 게이밍 노트북이 아니고서는 좀 내기 힘든 수치인데 쿨링 설계가 잘 되어 있어서 높게 버텨주긴 하지만 그만큼 코어 온도가 높게 올라가기도 해서 CPU 코어 온도에 민감하신 분들은 좀 불편하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불편하신 분들은 에이수스 아머리 크레이트 앱에서 성능을 수동 모드로 변경하셔서 전력값을 낮추시면 내부 온도를 조금 낮추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베이퍼 챔버 덕분인지 실제 사용을 할 때 키보드 위에 올린 손에 느껴지는 발열은 좀 적은 편이었고요. 통풍구도 내면에 뚫려 있기 때문에
때문에 마우스를 쥔 손에 닿는 열기도 생각보다는 적은 편이었습니다. 측정 소음이 좀 높지만 성능 모드 설정이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소음 수준을 낮출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주파음을 내는 불쾌한 소음은 아니기 때문에 중간 정도의 성능 모드로 두고 사용하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AMD 라이젠은 세전 HX CPU의 성능을 다른 노트북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성능이 좋긴 합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다른 레벨의 CPU다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기존의 HS나 H급의 CPU와는 성능 차이가 크게 나지가 않아서 그냥 H급 CPU인데 전력만 많이 매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CPU는 인텔 타이거 레이크나 라이젠 세잔이나 H급 성능만 되어도 일반적인 사용자들한테 차고 넘치는 수준이라서 문제는 없어요. 다만 오픈GL 효율이 AMD CPU보다는 인텔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게임 외의 편집 작업 용도로는 덜 좋을 수 있다. 그래픽 성능 테스트를 보겠습니다. 이 RX 6800M은 RTX 3080과 경쟁해야 되는 모델인데요. 막상 테스트를 해보면 RTX 3070 게이밍 노트북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에이서 니트로 5보다는 성능이 좋고요. 전력 설계가 잘 된 MSI GP76보다는 성능이 뒤처집니다. 워낙 과거에 노트북용 라데온 RX 그래픽 시리즈가 성능이 안 좋았었어서 이 정도면 잘했지라고 생각하는 건 AMD 팬이었던 저만의 생각이겠죠. 게임 성능은 상당히 좋아요. 엔비디아의 RTX 3000번대 시리즈보다는 VRAM이 더 많아서 고해상도로 플레이하기가 매우 유리합니다. 보통 FHD로 옵션을 두고 테스트를 하는데 이번엔 기준을 QHD로 잡고 테스트를 해도 크게 프레임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되게 잘 돌아가요. 그래픽카드 성능 자체는 RTX 3070급이긴 하지만 QHD로 게임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 성능만 봤을 때는 만족도가 더 높게 느껴집니다. 기본적인 게임 성능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라데온 그래픽이 최근에 좀 많이 안 쓰였었잖아요. 그래서 게임에 따라서 호환성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조금 불편했습니다. 특히 로스트 아크는 라데온 그래픽카드와 호환성이 좋지 않은 모양인지 플레이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프레임이 낮은 상태로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AMD가 GPU 하드웨어 가속 호환성이 인텔이나 엔비디아보다 좋지 않기 때문에 스펙에 비해 기대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메이저한 프로그램의 렌더링이나 인코딩 속도가 크게 뒤떨어지진 않습니다. 특히 프리미어 프로 인코딩을 할 때 GPU 가속 기능을 아예 쓸 수 없을 줄 알았거든요. 오픈CL로 사용이 가능해서 인코딩 속도에 크게 문제가 있진 않더라고요. 영상 편집을 할 땐 VRAM의 크기가 꽤 중요한데 RX 6800M의 VRAM이 12GB로 되게 높은 편이에요. 일반적인 RTX 3000번대 그래픽카드의 VRAM은 최대 8GB거든요. 라이젠 CPU에 라데온 그래픽카드 조합으로 일부 프로그램과 발생하는 호환성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고사양 그래픽 성능을 요구하는 크리에이터 용도로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워크스테이션용으로 쓰기는 좀 불안할 수 있다는 거. 요거에 대한 자세한 테스트 자료들은 JN테크 리뷰의 블로그를 확인해주세요. 사실 ROG라는 게이밍 브랜드를 처음 접했을 때는 게이머 공화국이 뭐야 촌스러워 죽겠네 하면서 놀렸는데 게이머의 마음을 저격하는 소소한 디테일들이나 쿨링의 진심인 모습을 보면서 살짝 감동해버렸달까요? 거기다가 저의 마음속 1티어인 라데온 라이젠 조합이라 조금 점수를 후하게 주고 싶지만요. 여러가지 호환성 문제도 있고 전력을 저렇게 많이 퍼먹이는데도 RTX 3080급이 안 되는 성능을 보면 또 하드웨어 매니아 입장에서는 깔 게 좀 많은 제품이라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만 이 제품에 대한 파라미터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임을 감안해서 생각해보면 사용성과 디자인도 나쁘지 않고요. 일부 게임에 호환성 문제가 있는 걸 빼면 QHD로 플레이할 수 있는 노트북이니까요. 크고 무거워서 휴대성은 안 좋지만 200만원 전후면 살만하다. 거기서 추가 세일을 하면 해자. 아무리 비싸도 220만원은 좀 그렇다. 성능이 RTX 3080 수준은 아니니까요.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려볼게요. 게이머 감성을 느끼며 정말 게임만 하실 분, 사실 가성비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RTX 3070 그래픽이 달린 게임트북인데 실제 플레이 경험은 RTX 3070보다 좋다! 이렇게 이해하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다음에 봐요. 이게 게임의 노트북이잖아? 그러니까 갈 거면 완전 충격적으로 세게 가야 이뻐. 그래서 나는 레드!